1차 세계대전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전차와 대포, 총이 등장하는 전장을 떠올리죠. 하지만 1914년 여름,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렸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전선이 아니라 금의 질서였습니다. 전쟁이 선포되자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국민들은 은행으로 몰려들었어요. 손에 준 지폐의 가치가 사라질까 두려워 금으로 바꾸려는 인파가 몰렸고, 불과 일주일 만에 유럽의 금고문이 닫히며 금 본위제가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1차 대전 직전까지 세계 경제는 금이라는 실체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금이 사라지자 세계는 한순간에 신용의 시대 속으로 밀려 들어갔죠. 특히 영국의 파운드화는 금본위 시대의 중심이었습니다. 런던은 세계 금융의 수도였고, 파운드는 국제무역의 결제통화이자 각국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이었어요. 즉, 영국의 금이 세계의 신뢰였던 셈이죠. 각국의 통화는 일정한 금의 무게로 교환 가능했고, 은행은 금 보유량을 초과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규칙은 전쟁에 강력한 제약을 걸었습니다. 금이 고갈되면 국가 재정은 자동으로 멈췄고,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국은 군비를 늘렸지만 금의 매장량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장기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제동장치가 1914년 여름 런던의 금고문이 닫히며 사라졌습니다. 금의 시대가 끝나고 신용의 시대가 시작된 사건이었어요. 이제 돈은 금속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의해 존재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인쇄기를 돌리면 화폐가 만들어졌고, 국민이 그것을 믿는 한 전쟁은 계속될 수 있었죠. 1914년 8월, 독일은 전쟁 선포 직후 금 교환을 중단하고 금 보유 없이도 지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전쟁 채권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 전선에 보냈고, 그렇게 신용만으로 전쟁을 운영했어요. 영국과 프랑스도 곧 따라했습니다. 영국은 재무부 보증하에 새로운 지폐를 발행했고, 프랑스 역시 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찍어냈죠.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독립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지휘본부가 포탄을 조율하듯 재무부가 통화를 조정했죠. 그날 이후 인쇄기와 대포가 같은 박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제의 본질은 전쟁의 미래를 현재로 당겨 쓰는 구조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대신 채권을 팔았습니다. 채권의 상환은 승리 후에 하는 걸로 미뤄졌죠. 그 결과 전쟁의 부담은 눈앞에서 사라졌고, 국민은 자신이 이미 전쟁 비용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온 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지폐의 가치는 서서히 떨어지고 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죠. 물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단순히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생산 그 자체를 파괴했거든요. 수백만의 남성이 전선으로 향하면서 노동력이 사라졌고, 공장과 농장은 인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남은 산업은 대부분 군수품에 집중됐고, 민간용 제품 생산은 급감했습니다. 해상 봉쇄로 국제 무역이 끊기며 식량과 연료가 부족해졌습니다. 이 불균형이 물가를 폭발시킨 겁니다. 전쟁은 통화량을 늘리고 동시에 생산량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내장한 체제를 만들었어요. 1916년이 되자 각국 재정의 절반 이상이 이미 부채로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전시 예산의 40%만이 세금으로 충당됐고, 나머지 60%가 국채 발행과 차입으로 조달됐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을 새로운 투자자로 끌어들였어요. 영국은 전쟁 대출이라 불린 대규모 국민 채권을 발행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같은 방식으로 전 국민을 동원했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돈으로 바꾸는 일. 국가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를 택했어요. 싸울 수 없다면 돈으로 싸워라. 이 한 문장이 금리보다 강력했죠. 포스터에는 국기와 병사의 얼굴이 그려졌고, 교회에서는 설교 대신 채권 홍보가 이어졌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저금통을 깨웠습니다. 영화관 출구마다 채권 판매원이 서 있었습니다. 애국심은 상품이 됐고, 금융은 선전이 됐어요. 사람들은 국가의 빛을 자신의 자산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이 이기면 나도 이긴다. 이 단순한 믿음이 전쟁 채권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동시에 함정이었습니다. 국가가 패배하면 국민의 재산도 함께 사라졌거든요. 이 시기, 전쟁은 금융을 거리로 끌어냈습니다. 이전까지 금융은 은행가와 상류층의 언어였지만, 이제 노동자와 주부, 학생까지 이자율과 만기를 이야기했어요. 금융이 처음으로 대중의 일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여가 아니라 동원이었습니다. 국민은 자발적으로 투자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었죠. 결국 그들은 전쟁의 투자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대표 패전국 독일의 사례가 가장 극단적이었습니다. 1918년 11월, 총소리는 멎었지만 나라의 재정은 이미 바닥이었어요. 독일 국민이 손에 쥔 건 휴지 조각이 된 지폐뿐이었죠. 패전은 독일에게 크게 두 가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반의 파괴와 노동력의 상실. 전쟁으로 공장과 철도가 파괴됐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독일에게 1919년의 베르사유 조약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조약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독일에게 돌리고 1320억 금마르크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1년 생산 규모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운비는 강제로 축소됐고 해외 식민지뿐만 아니라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산업지대 일부도 빼앗겼습니다. 전쟁 후에는 총 대신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을 짓눌렀죠. 1919년 독일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채를 담보로 다시 돈을 찍어냈습니다. 베르사유 배상금은 미국과 영국의 차관으로 충당됐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지폐를 인수했죠. 이 악순환이 독일 경제를 서서히 붕괴시켰습니다. 1달러가 8마르크이던 환율은 1922년엔 500마르크로 치솟았습니다. 임금은 새로 찍은 돈으로 지급됐고 생산이 멈춘 채 화폐만 넘쳐났습니다. 그해 여름, 빵 한 개 값이 시간마다 오르는 초인플레이션이 폭발했죠. 결국 1923년 11월 독일은 렌텐마르크를 도입하며 1조 마르크 대 1렌텐마르크로 교환했습니다. 이번엔 무한정 찍어내는 대신 발행량을 32억 장으로 제한했어요. 렌텐마르크는 금이 아니라 토지와 공장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했고 정부는 이 돈은 독일의 생산력으로 보증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다시 화폐를 믿기 시작했죠. 금 한 조각이 없어도 신뢰가 돌아오자 가치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한 장의 종이는 경제의 기적이자 신용의 힘을 증명한 상징이었어요. 렌텐마르크는 독일 경제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지만 국민의 상처는 남았고 그 불안이 훗날 히틀러의 등장을 부르게 됐습니다. 한편 1918년 유럽의 승전국들은 표면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패전국이나 다름없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각각 40억, 30억 달러가 넘는 전쟁 빚을 졌습니다.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국채와 차관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이자는 해마다 새로운 세금처럼 국민의 어깨 위에 얹혔어요. 승전의 대가를 치른 건 결국 국민이었죠. 애국심으로 사들인 전쟁 채권은 인플레이션 속에 가치가 반토막 났고 많은 국민이 승리 후 부자가 된다는 약속의 보상 대신 빚만 떠안았어요. 전쟁의 종결은 새로운 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각국은 금 보유량을 소진했고 생산력은 파괴됐으며 전쟁 후유증으로 무역 적자까지 겹쳤습니다. 유럽의 중심 런던은 더 이상 금을 쌓아두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한 세기 넘게 세계의 결제 통화였던 파운드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의 미국은 전쟁 초반 중립국으로 남아 있었죠. 그러나 그 중립은 세계 최대의 무기상이자 채권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JP 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구매 대행을 맡으며 식량, 철강, 석유, 무기를 공급했고 그 대금은 달러로 결제됐습니다. 사실 1914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유럽의 자본에 기대해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18년 전쟁이 끝날 무렵엔 오히려 세계가 미국 자본에 의존하게 됐죠. 연합국이 전쟁 빚을 갚기 위해 금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자 채권국으로 부상했죠. 이후 미국 은행들은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던 독일에 단기 차관을 빌려줬습니다. 독일은 그 돈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을 내고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그 돈으로 미국에 진 부채를 갚았어요. 돈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럽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간 셈이었죠. 이 순환의 끝에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유럽은 빚에 묶였고 미국은 이자와 금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계 금융의 심장은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갔습니다. 1925년 영국은 국가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전쟁 전 환율 기준으로 근본이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산업은 무너졌고 실업은 치솟았으며 파운드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린 결과 수출 경쟁력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수 침체와
대량 실험만을 낳았어요. 영국은 제국을 유지했지만 경제 패권은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뉴욕 월가는 세계의 자금이 모이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이 뉴욕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했고 달러는 국제 무역의 표준이 되었죠. 유럽의 부채가 쌓일수록 미국의 신용은 더 강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총이 아니라 신용으로 세상을 바꾼 전쟁이었습니다. 금의 시대가 저물고 신용의 시대가 열린 그 순간 세계의 패권은 조용히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